안녕하세요. 서학당입니다. 지난주 자본시장의 가장 큰 화제를 꼽자면 역시 쿠팡의 뉴욕 주식시장 상장 이거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 흑자를 한 번도 내본 적이 없는 기업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이유가 뭔지 오늘 좀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쿠팡이 이렇게 좀 사고를 치다가 보니까 우리 유통산업 전체가 또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 유통산업의 변화가 또 우리 삶을 또 바꿀 거는 또 어떤 건지 뭐 이런 걸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산업의 오늘 또 미래와 관련된 이 얘기는 하나금융투자 박종대 팀장님을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종대 팀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쿠팡이 이제 100조 원 가까이 시가총액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PSL이라고 해서 매출액 대비한 밸류에이션을 보니까 아마존이나 뭐 중국의 징둥인가요? 알리바바 뭐 이런 정도 수준의 평가를 받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뭐 이유랄까요? 그래서 저는 미국 사람들이 웬만큼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국의 로켓 배송, 당일 배송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몰랐나 봐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물류 시스템들을 볼 때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아마존이 당일 배송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물류센터 워낙 땅덩이가 넓기 때문에 물류센터 투자하는데도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뭐 한번 세탁기 같은 거 이렇게 AS를 받으려 치면 한 달 정도 기다려야 된대요. 그래서 그런 문화에 익숙해져 있고 한계를 가지면서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한국의 이런 이제 빠른 배송이라든지 뭐 AS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그 반품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서 상당히 놀랐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유튜브 같은 거 보게 되면 이제 로켓 배송 상자들이 집 앞에 막 쌓여 있잖아요. 그렇죠. 집 앞에. 그 미국 같은 데서는 이제 상상도 못하는 거거든요. 돈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그 신뢰가 없으면 아마 그렇게 효율이 나오지 않을 거요. 배송을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을 거요. 그 문 앞에 두고 갔을 때 누가 그러니까, 가져갈 거다. 그러니까는 항상 이제 그 택배 그 받는 사람과 직접 얼굴을 보고선 전달을 해주고서는 가야 되는 그런 무난한 시스템이라면 아마 로켓 배송이나 뭐 CJ 대한통운의 그런 배송들이 그렇게 효율적으로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새벽 배송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꼭 일어나서 받아야 된다고 하면 누가 그걸 반가워하겠어요. 택배 아저씨가 그냥 엘리베이터 내린 다음에 그냥 택배 놓고 그냥 가세요. 그렇죠. 옛날 신문 배달하듯이 비슷하네요.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배송이 되는 거고 당일 배송도 되는 거고 새벽 배송도 되는 거고 이제 그런 어떤 그 문화를 하나의 쇼크로 좀 받아들이게 되면서 재평가를 하고 또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또 환상으로 또 자리를 잡아서 좀 평가를 너무 과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기대가 좀 과한 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플랫폼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2012년인가 그때 이제 온라인 유통회사로 자기들은 온라인 유통을 공격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라고 막 했었는데 그때 그 스터디를 가지고 있어요. 미국의 투자자들은. 뭐냐면 원래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뭐 음반 회사이기도 했고 이북 회사이기도 했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010년 초반에 스마트폰 보급률이 이제 높아지게 되면서 이제 온라인 유통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입하겠다라고 해요. 그럼 이제 그 어떻게 돼요? 투자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영업이익률이 떨어져요. 그 전에 이제 투자 회수기로 접어들었다가 신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니까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요. 일반적인 주가는 투자 회수기로 접어들 때 다시 말해서 영업이익률이 바닥을 찍고 올라올 때 주가가 턴어라운드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마존이라는 회사는 굉장히 신기하게 이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때 주가가 막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차피 주가라는 게 주가에서 어닝을 나눈 밸류에이션인데 그게 막 100배, 150배? 보통 PER이라고 하는 거죠. PER이. 일반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 10배, 15배 이 정도인데 100배 막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런 스터디를 한 적이 있어요. 아마존은 또 왜 그랬느냐? 이전에 이북 시장이나 음반 시장에서 그렇게 사업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손실 내면서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서 역마진으로 물건을 팔고 그래서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막 비난했어요. 쟤네들 뭐 하는 거냐? 저 언제 돈 남기려고 그러냐?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뭐 이익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을 갖게 되니까. 중요한 거는 시장 지배력이라고 보는 거죠. 네네네. 그럼 제2의 아마존을 찾아라라는 거에서 한국의 온라인 유통 시장이 전 세계 탑 5 안에 또 들고 침투율은 중국에 이어서 뭐 2등이니 한국에서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한다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잠재성이 높은데 마침 쿠팡이 저렇게 공격적인 이제 투자 계획을 갖고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적이 뭐 50% 막 이상 이렇게 매출이 증가를 했잖아요. 이 다른 경쟁사들은 그렇게 성장을 못했거든요. 이미 시장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 그러니까 얘도 이제 플랫포머가 되면서 굉장히 영업이익이 많이 증가를 할 수가 있겠구나. 뭐 이런 기대감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점유율로만 보면 쿠팡이 1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혹시 지금 이 밸류에이션은 쿠팡이 시장을 뭐 1등을 하고 그보다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다 이런 기대까지 혹시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죠. 물론이죠. 50%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정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가 47%, 한국은 땅덩어리가 이제 좁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엄청나게 물류 투자를 갖다가 하게 되면 지금 뭐 11km 이내에 다 70% 한국 인구가 상주하게끔 물류센터를 투자한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 서울, 경기 그 다음에 광역시 정도겠죠. 그러면은 상당히 좁은 면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그러면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도 가져갈 수가 있는 거 아니냐. 아마존 이상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마켓컬리 최근에 쿠팡 상장 뉴욕 시장 상장하면서 마켓컬리도 뉴욕에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그렇죠. 그 규모나 또 이런 뭐 방식이나 이런 게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세요? 근데 이제 마켓컬리는 상품의 믹스 자체가 쿠팡하고는 조금은 좀 구분이 되죠. 차별화가 되죠. 그러니까 쿠팡은 아무래도 공산품 위주인 거고 우리나라 전체 그 온라인 유통 시장의 85%가 다 공산품입니다. 그러니까 공산품 중심으로 이 유통을 하는 업체이고 식품 쪽은 또 다른 인프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쿠팡 입장에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전개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마켓컬리하고 쓱닷컴은 이제 이 식품 온라인 시장에서 최근에 가장 많이 성장하고 있는 게 이 식품 온라인이거든요. 왜냐하면 공산품은 이미 다 온라인이 침투가 끝났어요. 쿠팡은 공산품 중심으로 하다가 식품이 많이 크네 하면서 이제 쿠팡 프레시를 확대를 했죠. 하지만 그거는 뭔가 본격적으로 이 식품 온라인 시장에 들어온 거라고 말하기는 힘들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식품 온라인 하기 위해서는 대형마트가 있어야 돼요. 재고 소진의 창구 역할이 돼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일반적인 TV나 가전 뭐 이런 것들은 온라인 그 쇼핑몰에 있는 사진이 그대로 와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배추가 그대로 오면 그게 서프라이즈일 거예요. 배추 같은 경우는 한 조금만 지나도 신선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고 소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창구가 있지 않으면 그 폐기 손실에 대한 부담을 다 이렇게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형마트를 크게 가지고 있어야지 많이 또 입도 선매를 할 수가 있어요. 생산지에서. 그렇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대형마트가 필요하고 또 CA 저장고라고 하는 이제 신선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그다음에 이제 콜드체인은 당연히 필요한 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런데 이걸 다 갖추고 있는 회사는 우리나라의 이마트하고 이제 롯데마트 정도이고요. 홈플러스도 그런 게 없어요. CA 저장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쿠팡이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뭐 대형마트 홈플러스 인수하고 막 이래야 돼요.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차라리 잘하고 있는 85% 되는 공산품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10에서 15% 늘리는 게 더 합리적인 그런 선택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식품 온라인 시장은 약간 비껴나 있어요. 쿠팡의 그런 어떤 치열한 전투 장소에서. 그래서 마켓컬리하고 쓱닷컴이 이게 잘 크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제 마켓컬리가 그래서 상장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게 되면 영업 손실 폭이 줄어야 돼요. 그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간이 짧은 게 어떻게 보면 산업의 약간의 그 진입 장벽 같은 게 된 상황이네요. 다시 이제 좀 전체 이 온라인 유통 시장으로 좀 다시 얘기를 좀 돌려가면 지금 일단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네이버가 가장 제일 앞에 있고요. 양으로 보면 점유율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쿠팡하고 이제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쓱닷컴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제일 쫓아가는 상황 이게 맞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온라인 유통의 삼국 시대라고 제가 흔히 말을 하는데 이제 쿠팡은 실질적인 온라인 유통 1위 업체다. 그 다음에
이제 15% 되는 조그만 그 지역에서 네네. 거기서 이제 1등을 하고 있는 업체가 식품 온라인 시장의 쓱닷컴이 되는 거고. 네네. 그래서 쿠팡하고 쓱닷컴은 조금은 좀 카테고리 측면에서 약간 차별화된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가 그래요. 영국도 온라인 심투율이 되게 높은데 거기를 보게 되면은 식품은 오카도나 테스코 같은 업체들이 1, 2위를 하고 있고 일반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이 1등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리된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도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쿠팡이 홈플러스를 인수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마트하고 피 터지는 싸움이 전개가 되겠죠. 근데 지금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쿠팡하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최대 온라인 플랫폼 업체죠. 온라인 유통이라기보다 온라인 플랫폼 업체. 그래서 쿠팡도 들어와서 팔고 쓱닷컴도 들어와서 팔고 나는 막대한 그런 트래픽을 이용해서 추가적인 광고 마케팅 수익이라든지 다른 사업들을 또 전개할 수 있는 그런 줄기세포로서의 플랫폼을 만드는 이제 이런 서로의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긴장과 협력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씩 성격이 다르면서 경쟁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조금 전에 오늘 보니까 나온 소식이 네이버하고 그 이마트하고 서로 이제 지분 교환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둘이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좀 꽤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가장 윈윈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쿠팡하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쿠팡이 네이버의 샵인샵으로 들어와서 팔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또 둘 다 오픈마켓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는 서로 또 경쟁하게 되는 관계인 거고 쿠팡하고 쓱닷컴은 약간 차별화된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네이버하고 쓱닷컴은 그야말로 서로 겹치는 게 없어요. 그렇네요. 완전히 윈윈 가능한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지금 가장 부족한 게 뭐냐면 식품 카테고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이기 때문에 모든 카테고리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쨌든 간에 모든 카테고리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식품이 최근에 가장 많이 성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식품 카테고리가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는 어떤 상품 카테고리 확대 측면에서 네이버는 쓱닷컴이 들어왔으면 고맙겠는 거고 뭐 쓱닷컴 입장에서도 네이버가 우리나라 집객 최고잖아요. 네이버 아이디 없는 사람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노출도 측면에서 고객 노출도 측면에서 네이버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또 사업 파트너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실무진에서는 뭐 입점 수수료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마찰이 있었겠습니다만은 탑다운으로 전개가 되면 상당히 가시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이버가 제일 부족한 게 뭐예요? 물류 인프라란 말이죠. 오픈마켓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쿠팡이 저렇게 그 배송을 정말 저렇게 배송 인프라가 좋아지게 되면 네이버도 그 한계를 극복해야 돼요. 그렇게 오픈마켓이라고 나몰라라 있는 것이 아니고. 이마트가 매장형 물류센터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건 현재 매장 중에 일부 남는 공간을 어떤 창고로 쓰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어떤 면에서 좀 장점이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세웅지마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남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빠져나간 거죠. 대형마트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매출은 식품 쪽이 한 70% 정도가 되고 공산품이 식품이 70%, 공산품이 한 20-30% 정도 돼요. 그런데 영업 공간은 식품이 50, 공산품이 50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카트 끌고서 장보기를 이제 주부님들이 하시면서 식품이나 배추, 채소도 샀습니다만은 거기서 이제 뭐 메이도 사고 화장품도 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샀단 말이죠. 근데 이게 다 지금 온라인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온라인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쪽에 그 영업 공간이 굉장히 비효율화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고정비부담은 다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 공간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게 상당히 머리가 아픈 거였죠. 그래서 뭐 홈플러스나 롯데마트나 이마트나 다 그런 구조적인 수익성 저하 국면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PP센터로 전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식품 온라인을 위한 하나의 물류 기지로 조그마한 물류 기지로 사용을 하게 된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이 비효율화된 영업 공간을 효율화시킬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안 그래도 물류센터가 좀 부족했는데 그런 거를 거점 물류센터로 해서 조금 더 고객들과 가까이에 바로 배송을 할 수가 있게 됐으니까 이 온라인 물류센터의 캐파 확대에도 도움이 된 거죠.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게 되었다. 그래서 그걸 이마트에서 성공을 해가지고서 지금 롯데마트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홈플러스도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도심의 물류센터를 갖는 게 굉장히 힘든데
그렇죠. 이마트는 이제 네네. 그거를 기존에 있던 공간을 활용해서 네네. 미국도 그렇잖아요. 아마존이 2018년인가 19년인가 이제 식품 온라인 홀푸드 마켓을 인수한 다음에 이 식품 온라인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했는데 네. 2019년도에 그때 실적이 되게 안 좋았어요. 네. 그때 이제 기자들이 막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물류센터가 우리가 부족해서 이거를 우리가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2조 원 정도 신규 투자가 있을 것 같다. 이제 그러면서 전망치 내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주가 떨어지고. 네. 그래가지고서 이제 기자들이 그럼 월마트는 어떻게 되는 거냐? 월마트도 지금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월마트 실적 발표회 갔더니만은 월마트에서 하는 말은 뭔 소리냐? 우리는 3,500개 매장 가지고 있다. 네. 그냥 거기서 그냥 배송하면 된다. 음. 우리는 그런 신규 투자 전혀 필요 없다. 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막 월마트 주가가 막 오르고 막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2019년 한 해 동안은 오히려 아마존보다 월마트 주가 퍼포먼스가 네, 더 네. 좋았습니다. 이제 그런 월마트의 모습을 이마트가 상당히 이제 벤치마킹을 또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의 월마트가 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이마트 투자자들의 기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잘 진행이 되면 하여튼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좀 더 빠르게 이제 배송을 받을 수 있는 안전하게 배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겠죠. 네네. 그게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그게 더 촉발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작년에 식품 온라인 시장이 50% 성장을 했으니까. 근데 이 빠른 배송과 관련해서 꼭 이제 따라 붙는 문제가 앞서도 잠깐 말씀하시면 뭐 과로사의 문제, 또 뭐 플랫폼 노동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 지위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도 있는데 이 문제도 결국에는 쿠팡의 어떤 시장 평가에 이거 순전 이제 시장의 평가로만 보더라도 이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는 비상장 업체였으니까 네. 약간 이제 그런 논란에서 조금 비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상장했단 말이죠. 전 네. 세계 모든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요즘 ESG니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렇죠. 관심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서 예, 예. 그런 거에 대한 해법은 아마 쿠팡이 내놓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잘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네. 이런 노동자들의 그런 쿠팡 노동자들의 희생이라든지 배송 시간 단축 뭐 이런 걸로 인한 과로 뭐 이런 것들이 왜 발생하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사실 엄청나게 치열한 경쟁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쿠팡은 역마진이에요. 네. 역마진이에요. 역마진으로 물건을 팔아서 지금 시장 점유율을 올린 거거든요. 그럼 그 수혜가 누구한테 돌아갔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소비자한테 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세미나 할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데 소비자들이 굉장히 싼 가격에 뭐 2,900원 정도 되는 막 물하고 그냥 샌드위치 뭐 하나 이런 것들도 그냥 새벽에 공짜로 배송해 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 말이 안 되는 예. 소비자들이 최근 10년간의 온라인화로 인한 치열한 경쟁 가운데서 가장 수혜를 많이 봤다라고 사실은 볼 수 있습니다.